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 추가됐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일에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요. 지금 확산세가 또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 바로 교육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교육도 덮쳤는데요. 먼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12%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학력 격차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는데요. 월 소득 최고 구간인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평균 학생 1인당 50만 4천 원으로 200만 원 미만 가구 9만 9천 원에 5.1배였습니다. 하루빨리 등교 수업이 확대돼서 교육 격차가 해소되길 바라봅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은 노동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잇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들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도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원미정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경기도 안산에 지역구를 하고 있는 원미정 경기도 의원입니다. 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자,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그 외국인 고용 사업주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 명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이죠? 네. 경기도는 우리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또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또 오는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남양주하고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집단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를 내린 겁니다. 예. 이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행정명령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그리고 이후에 격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예. 우리 출입국관리소나 또 외국인 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통보와 또 단속을 유예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법무부도 지난해부터 우리 집중단속 방역 기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고요. 예.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그 사업주들이 고용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이후에 단속에 적발이 돼도 고용주에게 벌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하는 배려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협조는 잘 해주십니까? 네, 일단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긴 한데요. 예. 아무튼, 아직도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그 단속이나 스스로가 발각되는 경우에 대한 불안이나, 그리고 또 고용주들도, 이런 벌칙금을 내거나 이후에 또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요, 불법 체류자가 이제
그 발각이 될 경우, 그러니까 검사를 하거나 또 의료기관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진이 예. 이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예. 그런데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는 이렇게 통보하는 의무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 사업주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아프면 쉰다는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몸이 안 좋다고 회사를 쉬고 병원 가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외국인 노동자 그 분들의 경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 어렵죠. 사실은 이제 할당된 그 노동들을 안 하고 병원에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1차 산업인 농축산, 어업 등에 종사하는 그런 고용주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체납 상태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뭐 아파서 일을 좀 안 하면 오히려 쉬게 한다기보다 사실은 또 할당된 그 일을 다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원을 갈 경우는 또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그리고 또 언어 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 좀 근무 환경이 열악해 보이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타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 저희는 이제 재난 문자를 계속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역학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들을 받았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 예방하거나 그 어떤 그 이동선에 따라서 이제 나가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속이 두려워서 사실은 검사소에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임시회 본회의 때 5분발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소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을 유예하고 또 면제를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온 지도 한참이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그야말로 어려운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작년 말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경기도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E9 비자인데요. 그 수가 92,913명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조업에 67,891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88.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에 5,923명. 그리고 어업에는 144명, 또 건설업에 2,349명, 또 서비스업에 135명 등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내국인이 꺼려하는 제조업이나 농축산 어업 등 그 3대 업종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대체 산업 인력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92,000 분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등록되지 않아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도 전체 검사를 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200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4년부터 그 고용 허가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중 하나인 겁니까? 네네. 고용허가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중에 특히 앞서서 그 우리 분포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조업이나 또 농어촌, 그리고 이제 축산업 등의 1차 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노동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2004년 8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우선 이제 내국인을 구하고 구하지 못할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제로 파악되는 인원이 현재 그 9만 2천 명이 좀 넘는 거고. 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법 체류 등의 상황까지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우리가 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이 한 9만 2천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가 작년 말에 보면 한 39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도 사실 불법 체류 상태,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그 고용 허가제 하에서는 이동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 사직하거나 이직할 때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그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있을 때는 이동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 경우도 이제 고용주의 허가가 없이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보통 외국인들은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또 취업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자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일부 사업자들이 이제 불법 부당한 처우를 해도 사실은 이제 보복이 두렵고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참지 못해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불법 체류자라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고용 허가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래도 불법 체류가 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용 허가제도도 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부분이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그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사업체 문제일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사실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노동자가 다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내지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그 배치받은 노동자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여러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도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게 고용허가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 본국으로 강제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런데도 도망을 나와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정도면 도대체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지난해 말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에 12월 한 말 정도에 경기도의 포천에 그 한 채소 농장에서 보통 이제 채소 그 하우스로 대규모 농장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한 우리 그 당시 하나 영하 한 20도 정도의 한파에서 난방이 끊긴 채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또 구타, 폭언, 또 성폭력, 또 임금 체불 등의 그런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방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그 농업 그 노동자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에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여성 노동자들의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컨테이너나 가건물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난방이나 에어컨 시설 등이 잘 안 돼 있고 예. 또 한파에는 그 밖에 받아놓은 양동이가 이제 얼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런 온수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또 곰팡이나 뭐 굉장히 겨울에 칼바람 등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림막 정도의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난방 장치가 고장 나서 네네네. 좀 추운 환경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네,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발표들, 후속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숙행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근로여건 개선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즉시 가입이 되지 않고 또 6개월 후에 지역가입이 당연가입이 돼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을 이제 본인이 내야 하잖아요. 예. 근데 한 12만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 경감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이동 제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그다음에 일이 없는 계절에 퇴사시키는 경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를 추가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넓혔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사실 발표를 많이 했어요. 이게 기숙사 주거시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 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계약을 하기 전에 기숙사에 시각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숙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서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봄을 맞이해서 조금 신나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2021 서울 패션 위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웬 패션 위크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패션 위크를 개최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 안형준 서울시 도시제조업 거점 반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서울 패션 위크. 이 패션 위크 하면 패션쇼가 떠올라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패션 위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되었던 그 패션 분야의 대형 행사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고 그 국내 패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생각해서 서울 패션 위크 하면 패션쇼가 생각이 날 텐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서울 패션 위크를 국내 디자이너들을 해외에 알려서 해외 수주를 또는 국내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해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그 의류 등 패션 잡화 구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패션 업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2021년 춘계 서울 패션 위크를 매년 하던 걸 중단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진행 방식은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코로나 방역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디지털 방식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서 이제 기존에 무대를 설치해서 그 서울 패션을 기간 동안 바이어나 초청된 일부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오셔서 관람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을 이제 디지털 비대면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하는 건데요. 그 사전에 런웨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서울 패션위크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디지털 방식의 장점이라면 일반 시민들 모두가 그 프론트로 런웨이 맨 앞줄에 앉아서 관람할 그렇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처음 진행된 게 작년인데요. 재작년 대비해서 그 관람객 규모가 109만 명, 즉 한 21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지난해에도 디지털로 한번 진행이 됐었군요. 예, 추계 때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관람을 하셨고. 그렇죠. 특히 올해 서울 패션 위크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좀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2021년 충계 서울 패션 위크의 저희 큰 주제는 K-패션과 K-컬처가 결합하는 맥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그 유수의 그 패션 위크에서도 루이비통이나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가 자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인 루올 박물관 배경으로 패션쇼를 펼치면서 그 패션의 가치가 높아지고 아울러 도시나 나아가 국가의 품격까지도 높이는 활동으로 엮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저희가 문을 두드렸고요. 그 취지에 이제 그 기관들에서 공감을 해줘서 올해 처음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런웨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멋있겠는데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유물부터 해서 국보 86호 경천사 10층 석탑과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대미술관의 경우는 이승택, 양혜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그 미술 작가분들의 작품을 배경으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서울에 하면은 이제 도시재생의 대표적 결과물인 그 상암동의 문화비축기지라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거기와 뭐 선유도 공원 등 한강의 여러 그 지구별 공원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패션 위크 시민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마지막 인사와 함께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올해 21년 서울 패션 위크는 예년에 저희가 추구했던 바와 같이 서울시 국내 패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 패션 위크를 통해서 국내 패션계에서 그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 브랜드가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것이 국내 패션계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심과 재미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프닝에서는 그 판소리를 포함한 대중음악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범 내려온다 이날치 공연이 선보이고요. 유명하죠. 그리고 피날레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DJ 패기구의 공연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3월 22일 월요일부터 저희 서울 패션위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TVND, 티빙 등을 통해서 장소 불문하고 랜선 일렬에서 관람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패션을 사랑하시는 모든 시민들께서 저희 초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장소 불문 접속하셔서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서울시 도시제조업 거점 반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75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 접종 여부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할 것인지 그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우선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물량을 고려했을 때 8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한꺼번에 접종 계획을 세우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3.3입니다. 네, 이른바 백신 효과 덕분에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리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1.0%로 역성장을 했었죠. 이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7년 3.2%를 기록한 뒤 4년 만에 3%대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게 되는 셈인데요. 오랜만에 밝은 전망을 전해드리게 돼서 숫자 뉴스를 진행하는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LH 직원 1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직원의 거주지에서는 토지 위치와 지목 같은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땅 투기라뇨, 참담합니다. 마지막 숫자는 6입니다. 영화 미나리 소식이 또 들어왔군요.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서도 흥행을 달리고 있는 미나리가 이번에는 영국 아카데미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합니다.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각본상, 캐스팅상 등인데요. 자, 미나리 수상 소식 슬라생에서 또 한 번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나리 상받으리 슬라생이 전해드리리 기쁜 소식 릴레이. 이런 건 좋아하지 마 진짜.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자동차 상담 시간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하나둘 전기차 체제 전환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점점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가 시작되면서 국내산 전기차도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이나 효율 때문에 보조금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국내산 전기차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방법부터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자동차 상담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내 차가 요즘 좀 이상하다. 어디를 수리해야 될까? 고민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역시 유튜브 댓글창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정말 오랜만에 뵈요.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뭐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 그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좀 이제 변모하고 있는데 네. 국산 전기차 이전에 출시됐던 국내산 전기차와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오던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엔진하고 변속기를 빼내고요. 배터리하고 모터를 넣다 보니까 위치 자체가 배터리가 여러 개 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공간 활용도도 그렇죠. 또 필요 없는 부품도 많이 들어가죠. 또 홀류 생산하다 보니까 비용도 흑자가 아니라 적자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국산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무거운 배터리나 모터, 부피가 큰 것들은 바닥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에 공간을 평평하게 쓸 수 있어서 움직이는 이 가전 제품,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나오는 국산 전기차도 소형 CUV 크로스오버 스타일인데요. 실제로 실내는 중형차 수준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게 되면은 바닥에 무거운 걸 설치하기 때문에 달리기 성능이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서 잘 달리고요. 또 배선도 70-80% 없앨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덮개만 바꾸면은 여러 가지 차종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가 있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흑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소비자들도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작년까지 하고 올해 나오는 것은 수준이 완전히 틀리고 또 올해 나온 수준이 글로벌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그 올해 나온 전기차에 대한 극찬을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만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은 방지턱이 조금만 높아도 그쪽에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그 화재 사고가 발생할 또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개선이 없습니까? 개선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아직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 일충전거리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도 한정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 번째 가장 큰 게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 밀도, 즉 이 부피나 이것도 적으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 배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열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은 화재 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닥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이 대한민국 하게 되면은 과속 방지턱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카의 지옥이다 이러거든요. 바닥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과속 방지턱이 높이나 폭을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도색을 제대로 칠해놓으면 괜찮은데요. 아직도 이게 높이나 폭이 굉장히 틀린 데가 많고 도색이 다 지워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전기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게 되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혹시라도 내연기관차 운행을 하다가 바닥에 이 과속 방지턱에 부닥치는 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마 누구든지 몇 번씩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가지 않게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고요. 슬쩍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침수된 도로 같은 데 지나갈 때도 되도록이면 물하고 거리를 멀리하는 것이 감전이라든지 이런 데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2, 3차 안전장치가 돼 있지만은 분명히 감전의 가능성, 그다음에 젖은 선으로 충전할 때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테슬라가 거의 독점했습니다. 올해 여러 업체에서 뭐 전기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테슬라 독주가 끝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같이 작년에 50만 대 이상 생산하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거의 19%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아마 올해부터 독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차도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전 전기차가 3가지 이상이 나오고 내년에 5가지 이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입차들도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전기차가 10여 가지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테슬라의 독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그 차보다 가격이 높아서 사실 보조금 여부에 따라서 판매량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1, 2월 달에는 아직 보조금 책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1, 2월 달에 신청을 거의 안 하셨지만은 3월부터는 이제 본격 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작정 줄 수는 없고 향후 5년 정도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면서 5년 이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때 되면은 전기차의 가격도 낮아지고 특히 이제 전기차의 40%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내연기관차하고 발가벗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일단 무공해차를 보급하기 위한 확산의 어떤 유인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보급하는 보조금의 액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물론 내년 내후년에는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더 많이 쏟아지지만은 보조금은 줄어들고 또 지금 구입하면은 보조금은 높지만은 내년 내후년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니까 이 선택의 폭은 소비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올해 그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모 지금, 어떻습니까? 규모는 지금 12만 5천 대. 작년에 작년 말 누적 대수가 전기차가 13만 대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나서 올해 말에 20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대 중에서 한 2만 5천 대는 1톤 전기 트럭이 보급이 되고요. 또 일반 버스, 전기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일반 승용차는 한 8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최대 800만 원, 또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로 뭐 낮게는 3, 400만 원에서 7, 800만 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낮아지지만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틀린 보조금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고급 전기차한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완충지대가 생긴 건데 6천만 원,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를 지급을 하고요. 6천에서 9천만 원 미만 사이에는 50%, 9천만 원 넘는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걸 보고 또 신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100% 지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선순환 효과라고 해서 사실 정부를 저도 자문해주면서 이 책정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자문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6천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 중에서 굉장히 고가로 팔았던 모델을 100% 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 미만으로 낮춰서 5,99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조금 받기 위해서요. 이러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좋은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국산차도 이렇게 좀 내리는 효과. 또 9천만 원 넘는 것들도 가격을 낮춰서 9천만 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50%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환 효과가 생기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차등 보조금 정책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생산되기 전인 차량의 경우 보조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산이 늦춰질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전기차가 출시가 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아서 이 차에는 얼마만큼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어떤 배터리 주행거리나 이런 테스트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걸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출시가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게 되면은 보조금이 기존에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해 다음 달에 나오는 국산 전기차도 있고 후반에 나오는 전기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반기에 나오는 전기차는 앞에 100% 소진이 되게 되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나눠서 주고 또 이 지자체마다 어떤 데는 일찍 소진이 되는데 어떤 데는 남거든요. 1년이 지나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남는 지역을 부족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보급하는 그래서 좀 소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전기차 나오더라도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아파트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면 전기차 주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지금 정부에서도 올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충전기 설치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급속 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 전기차 보급 대수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전기차 완성도가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 두 번째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첫 차로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다 보니까 실제로 충전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구입할 때요 가장 큰 요소가 보조금이나 이런 가격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집에서 완속으로 심야용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요새 배터리가 급속 충전기를 자주 쓰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 전기요금이 완속 충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충전기에 대한 것들 또 보조금에 대한 것들도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2년 이내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전기차를 매각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환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거꾸로 물어내야 됩니다. 2년 이내는요. 2년 이내
이내로 차를 팔면은 그 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괜찮은데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최소 최대가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그것도 보셔야 되고 다른 지역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전기차 구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전기차 이야기하니까 네.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차도 약간 뭐랄까요? 아까 2년도 말씀하셨는데 그 스마트폰 사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수명이 지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10년을 써야 되는데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게 전기차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연기관차에서 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3년만 되면 구식으로 좀 전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기계 부품은 10년을 쓸 수 있는데 안에 차에 들어가 있는 고정적인 전자부품은 3년이면은 벌써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요.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전기차를 통째로 바꾸는 시대가 자주 올 것 같으니까 야 오늘 쇼핑할 때 옷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차 바꿀까? 오늘 차 바꿀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범용화되면서 확산되고 중고 전기차의 확산 또 신차의 확산 이런 것들이 리사이클링이 좀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영국에서는 이미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 시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내연기관차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전에는 한 40년 정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중첩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기간이 길면은 우리가 미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연착륙이 될 수가 있는데 기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20년 정도로 줄었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왜냐면은 부품업체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렇죠. 또 정부에서 미래 기술력의 양성도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국가 차원의 이 내연기관 종식 선언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도 2035년 또 일본도 2035년 발표하다 보니까 도요타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후환경에 의해서 빠르면 2035년 늦으면 2040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2030년일 가능성이 커요. 2030년이면 10년 15년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식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내연기관 구입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또 기후환경 측면에서 이 자동차 무공해차의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건 걱정이 됩니다.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일자리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빠른 준비가 필요해 지금 보이고요. 당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 모델이 최근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국내 공장에서 노사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부품이 반뿐이 안 들어가고 모듈별로 돼 있다 보니까 생산 라인에서 10명이 필요했던 게 내연기관차였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되니까 6명이 필요한 겁니다. 4명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문제도 있죠. 노조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필요 없는 인력이나 이 시스템 자체는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사 간의 갈등도 벌써부터 등장을 하니까 이런 합의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적극 중재를 한다든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보내주시고요. 먼저 9187번님. 교수님, 이렇게 아직 취약하고 배터리 충전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전기차가 뭐가 좋은 거예요? 연비 말고 조만간 차 장만해야 되는데 절 설득해 주세요라고. 올 여름부터는요. 첫 차로서의 의미가 부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전기차를 구입하면은 가솔린 대비해서 같은 주행거리 주행할 때는 5분의 1 정도입니다. 유지비고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교환이 아예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또 정부에서도 무공해차들을 보급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세금 또 디젤차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억제 조건이 커지고 또 도심지 무공해차 진입에 대한 것들 5등급 차량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한다면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1가구 2차량에서 두 번째 차는 전기차 한번 생각하세요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첫 차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직접 근데 차를 택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차하고 본인의 궁합이 맞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차를 꼭 운전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만 듣고 주변에 얘기 듣고 구입하지 마시고 또 가서 비용이 이 정도 있는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위차종 있죠. 예. 위차종에 옵션이 없는 것들하고 가격이 똑같은 중천 모델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차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가서 위차를 구입해서 상당히 집에 뭐 난리가 납니다. 그때 특히 남자분이 그렇게 구입하다가 집에 집사람한테 이 밥 반찬수가 줄어든다는 경험담입니까,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이제 괜히 말씀드리는 거 아니까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우읍님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2년째 사용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새 차여서 만족하는데 겨울에 효율이 너무 떨어지긴 하네요. 전기차 4륜인데 춥고 눈 오는 날은 회전할 때 심하게 득득득거리는데 괜찮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은데요.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굉장히 친환경 차입니다. 예. 완전 전기차는 아니더라도 전기차에 가까운 이 친환경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는 친환경 차로 분류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빼낼 예정이에요. 환경부에서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혜택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겨울철 말씀하신 대로 이 배터리 성능이 겨울철 날씨가 차워지게 되면은 한 20%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거기다가 히터를 켜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할 때의 특성 자체는 일단 뻑뻑하니까 일단 출발할 때도 그렇고 이 겨울철에 대한 준비, 겨울용품에 대한 것들은 내연기관차, 전기차 구분 없거든요. 예. 준비 철저히 하시고 일단은 겨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뛸 때는 겨울에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1가구 2차량 중에서 첫 차는 그래서 내연기관차 같은 거는 장거리 뛸 때 괜찮지만은 장거리 운행하기에 전기차는 겨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5225번님, 전기차는 전자파 문제가 많다던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위에 탑승자가 탔을 때 이 전기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전기차인데 위에서 올라오는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차폐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물론 전기 전자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연기관차보다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 전혀 아니고요. 이 엄격한 규제에 의해서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 탑승하시는 분들 또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기후입니다. 기후. 맞습니다. 7479번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최근 정부가 친환경차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시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환경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그거를 지금 회의 중에 있어요. 하이브리드 예. 자동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시키게 되면은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좀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 50%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산업부는 유지하기로 했어요. 산업부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세제 혜택에 대한 거 한 18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세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에 대한 것들은 정부 측 부서마다 조금씩 입장이 좀 틀리거든요. 예.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아직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하이브리드 자체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환경부는 그렇지만 산업부에서는 괜찮다는 거.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002번님께서는 교수님 설명이 정말 시원시원하다고 짱이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6748번님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0, 250,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50만 원 정도 되는 건 이륜차인데 바퀴가 3개 있는 것들 있죠. 좀 덩어리가 크고 몸집이 큰 것들.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 전기 이륜차에 한계성이 있어서 한 번 충전에 보통 40에서 50km 분이 못 갑니다. 짧네요. 그리고 이제 완속 충전 기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는데 너댓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런 거 고려를 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5시간 충전해서 4-50km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택배용으로는 아직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리에 쓰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개인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이륜차 중에서는 착탈식이 있어가지고 2개 배터리를 구입해서 하나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올라가서 집에서 꽂아놓고 충전시키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교체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착탈식 이륜차 배터리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캐스커의 정전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